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셋업을 하는데 항상 시간이 걸리고, 또 이거 하다가 자꾸 녹화가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완전히 바꿨어, 새 걸로. 그랬더니 셋업이. 자, 지난 시간에, 사장이 완전히, 절찬리에 사장이 막을 내렸기 때문에 오장을 내가 할까 말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장을 어차피 대충 많이 아는 부분이니까 할까 말까 망설인다고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그건 아니지. 해서 할 건 다 해야지 해서 5장을 간단하게나마 마치고 6장, 7장, 목표는 7장까지 다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광합성을 몇 년 만에 광합성까지 진도가 다 나가서 끝내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해봅시다. 그래서 이미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문제는 이미 실험 시간에 이미 우리가 관찰을 했던 사안으로서 중요성은 뭐냐면은 세포막이라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과시키고 누구를 못 통과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은 선택적 추가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었던 선택적 추가성인 이런 무슨 뭐 크기로 모기장처럼 공기는 통과시키고 모기는 통과 못 시키는 그 원리는 오로지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 공기는 작으니까 들어오고 모기는 커서 못 들어오고 하는 선택적인 투과성. 선택적인 투과막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 자연에서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것을 가진 것은 좀 특이해서 이미 우리가 실험 시간에 그 3투라는 걸 배웠잖아요. 실험 시간에 3투라는 것을 실험을 했을 때 그 원리는 뭐였어? 물이 어떤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인데 물은 비교적 자유롭게 통과를 하는데 비교적. 그런데 이 용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과를 못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3투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이 그림은 확실히 이걸 정리를 해 주는 것인데 세포막 중간에 인지질 이중층 때문에 누구를 통과시켜? 얘네들을 통과시켜. 얘네들의 특징은 뭡니까? 비극성이거나 얘네들은 다 기체예요.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전부 비극성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산소가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해도 너처럼 말이야. 극악무도해도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사통과라는 얘기지. 콜레스테롤 꽤 큰 물질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 하나에 한 분자 하나 정도는 꽤 크긴 하지만 등치 지금 우리가 사이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정도는 이거는 무사통과 왜? 비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이 여기서 조금 까리한 건데 물은 지금 세포막을 무사통과 한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물이 어떻게 이 세포막을 무사통과할 수가 있을까? 물은 극성이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물은 극성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물론 완전히 통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포막이 물을 통과 못 시키면 물은 상당히 섭섭하지. 뭐 아는 사이에 왜 이래 하고 삐진다고. 그러니까 조금만은 통과시켜 주는데 100%이 친구들처럼 100% 쉽게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 것이고 이쪽 사이드에 있는 물질들은 완전히라는 얘기는 100%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세상에 100%라는 게 어딨어. 다 조금씩 차이가. 그러나 거의 매우 힘든지 공통점은 이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온이지만 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통과를 절대라고는 얘기는 조심해야 되고 매우 통과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ATP 이거 통과 정말 하기 힘들지.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지?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무슨 찢고 뻗고 해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갖고 밖으로 보내거나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물질인데 못한다는 성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어줘야지, 각자를.
이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몬드 초콜릿처럼 알몬드를 박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송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물질 뭐 확산이야 뭐 이미 다 봤고, 확산 그 정도야 뭐. 자, 삼투는 이제 삼투라는 걸 두 번 보게 되는데, 이미 실험실을 봤더니 선택적 투가 막 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물 역시, 삼투라는 현상에서 물 역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죠? 항상 자연에 따라.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다 어디 갔니, 얘네들. 이거를 써줘야 되는, 보고 있지? 농도 기울기라는, 그러니까 확산은 항상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그 얘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낙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의 이 차이가 클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한쪽의 농도가 높고 한쪽의 농도가 낮을수록 이게 움직이는 이 힘이 세져서 훨씬 더 쉽게 강력하게 움직이겠죠. 좀 더 빠르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얘기는 농도 기울기를 항상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 삼투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은, 선택적 투과막을 통한 물의 확산이라고 정의를 했잖아. 삼투가. 그럼 물 역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네. 맞아. 얼핏 보기에는 이게 이쪽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누가 지금 농도가 높아? 오른쪽이 높잖아요. 용질의 농도가. 그런데 물이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움직여 버렸잖아. 그 이유는 원래는 물이 개입할 여지를 주기도 전에 용질들이 미리 알아서 확 평형을 이루어 버리지. 이렇게 농도 차이가 나면, 오른쪽과 왼쪽에 농도 차이가 나면 용질들이 녹아있는 요 알갱이들이 자기들끼리 균형을 이루어서 세상은 공평해야 돼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서 싹 평형을 이루어 버리는데, 그것을 막아놓으니까 못 지나가게, 용질이 못 지나가게 선택적 투과막을 걸어 놓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신 정의 구현을 해줄게. 그래서 물이 대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농도가,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이 확산이다. 왜? 물의 농도를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높아? 왼쪽이 높잖아. 물의 농도는. 그래서 물 역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지. 확산을 통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건데? 이 왼쪽과 오른쪽의 두 지금 체인버가 이 용질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모든 것이 딱 평정이 되는. 그게 이제 확산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건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실험실에서 다 봤던 얘기예요, 이거. 똑같이, 적혈구가 터질까 말까, 어떨 때 터지는지, 식물세포는 왜 안 터지는지,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이런 고장액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적혈구와 식물세포가 고장액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차이점, 이것은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논의를 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실생활에서 이게 이러한 삼투압 같은 것을 이용을 하거나 대처를 하는 생명체들의 처절한 움직임이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사안들인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쪽에다가 소금을 드립다 쟁여 놔가지고서 물이 일부러 안으로 좀 더 들어오도록, 원래 적당한 양의 용질보다 좀 더 과도한 양의 용질을 식물세포는 일부러 쌓아둡니다. 왜? 물 들어오라고. 물이 들어오면 일단 목마를 일이 없으니까 좋고, 식물에게 있어서는 물 확보가 우선이니까 그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 키 크는 이 형태가, 이들이 성장을 하는 형태가 동물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게, 동물은 주로 이 자기의 몸뚱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포 수를 늘려서,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늘리는데, 물론 식물도 세포 수를 늘려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포 수를 적당히 늘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있는 세포를 쭉쭉 늘려가지고서 크기를, 소에다 물 먹이듯이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자기의 이 세포의 크기를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쪽에다가 용질이 높은, 그래서 물이 들어오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동물의 아주 처절한 집신벌레라고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메바와 비슷한 그 원생 생물인데 집신벌레라고 있어. 근데 바다에도 살고 민물에도 살고, 바다에 사는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에 관해서 민물에 사는 집신벌레들은 자기 안에 있는 소금기보다 바깥쪽에 외부 환경의 소금기가 훨씬 덜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좀 적혈곡골 나게 생긴 거지. 내가 무슨 식물처럼 세포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포벽이 있었으면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탱탱하게 지켜줄 텐데, 집신벌레는 동물성이란 말이에요.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막만 있지. 그럼 팡 터질 거 아니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포라고 하는 이 일종의 펌프 같은 거예요. 마치 선원들이 구멍난 배에서 선원들이 그 물을 양동이로 계속 길어내가지고서 침몰을 하는 걸 막아내듯이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퍼나가는 거지. 이 수축포라는 걸. 그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 얼마나 소중하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펑펑펑펑펑 지금 펌프질을 해서 물을 밖으로 막 뽑아내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만이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집신벌레는. 가서 바다에 살지 그냥 굳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양이 좋다니까 어쩌겠어. 자, 그래서 원형질막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을 수송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여기 있는 이런 단백질들이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물질 수송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계열을 정의를 할 것이냐. 일단 수동과 능동 수송이 있다. 수동 수송은 뭐고 능동 수송은 뭘까? 한쪽은 되는 거고 한쪽은 안 되는 거야. 수동 수송은 뭐 항상 되게 돼 있는 거. 되게 돼 있는 수송은 뭐예요? 수동 수송이 되게 돼 있는 거라니까. 수동이 한국말에 이제 수동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이게 부정적이었으면 수동 수송이라 그러면 이거 막 그냥 하기 싫어. 억지로 시키는 게 수동 수송이고 능동 수송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수동 수송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수동이 수동 수송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동 방향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따라서 농도 기울을 따라서 수송,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지. 항상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확산에 의해서 되는 게 수동 수송이고, 능동 수송은 그게 안 되는 거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 지갑을 꺼내야지. 그래서 찔러줘야 되는 그 펌프.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과 능동의 차이는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가느냐, 농도 기울기를 역행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느냐. 어떤 물질이. 그 차이인 것이고,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고, 여러 학생들이 궁금증을 이렇게 표출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 짊어가는 수송이 있잖아. 이 세포 골격을 따라서 그러니까 운동 단백질들이 이렇게 수송 소낭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이 수송. 이거 능동일까? 수동일까? 이 두 가지는 수동과 능동을 원래 엄밀하게 구분하는 판단적 근거는 항상 이것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가는 건지 아니면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가는 건지에 따라서 판단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단을 하기가 좀 그러네. 이거 농도 기울기 따라서 가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하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를 이거 아니면 저거의 범주에 넣어달라고 자꾸 아우성인데 어디다 넣어주면 좋을까요? 왜? 정답인데 왜? 한 걸음 한 걸음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은. 마치 지구 가듯이 운동 단백질들이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ATP 가수분해를 해야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하니까 이건. 이 농도 기울기는 내가 관심 없고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얘네들은 에너지를 써야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능동수송이라고 간주를 굳이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수송은 그런데 이제 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자꾸 갈라지고 뭔가 복잡해지면 짜증을 유발하는 거지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용어가 참 많으니까 구분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생물학이 지저분한 거지. 깔끔하게 뭐 어떤 이론만 가지고서 무슨 수학이나 물리학 좀 좋아? 깔끔하게 앉아가지고서 다 생각하고 그러면 끝나는 걸 가지고 내가 너무 수학이나 물리학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나? 뭐 아닐지라도 어쨌든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두 개 나누는데 이건 뭘까? 단순 확산은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그냥 훅훅 통과하는 거예요. 세포막을 통해서 지금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움직이는 물질들은 일부겠지, 일부. 누구일까? 세포막을 함부로 투과할 수 있는 물질들. 기체 또는 비극성 물질. 그들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농도만 맞으면. 농도 기울기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러나 같은 확산이다 할지라도 촉진 확산은 뭐냐 하면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 바깥쪽과 안쪽에 어떤 물질의 차이가 농도 차이가 꽤나 그럼 바깥쪽에서 많은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럴 때 그 물질이 비극성이 아닌 극성 물질이야. 그럼 못 들어오잖아. 그럴 때는 도와주잖아. 수송체가. 수송 단백질의 도움에 의해서 이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facilitate, 누군가 도와준다는 얘기지. 뭐 번역 나름대로 무난하게 잘한 거지. 촉진 확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단순 확산은 이 수송체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촉진 확산은 극성 물질들이기 때문에 수송체를 필요하는. 자, 그럼 촉진 확산에 이제 또 두 가지. 촉진 확산을 관장하는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수송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채널. 채널은 항상 이온들에만 칼슘, 소듐, 무슨 아이언 여러 가지 이온을 수송시키는 수송 단백질들은 무슨 연유에 쓰는지 채널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이온 말고 그럼 또는 극성 물질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대껴야 될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요? 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극성인데 이온은 아니잖아. 이온보다 좀 크잖아요. 이 친구들을 운반을 전담하는 단백질들은 채널이라고 완구하고 운반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캐리어라고 합니다. 캐리어를 그냥 번역을 운반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둘의 차이가 단순 확산이고 촉진 확산의 채널과 캐리어의 차이를 캠벨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림을 보면 캠벨이 호소하는 것이 뭔지를 대충 알겠지. 뭐냐? 채널은 자, 이 차이는 뭐예요? 채널에서는 수송 단백질, 저 채널이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채널이에요, 얘가 채널. 채널과 운반, 이 캐리어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뭐가 달라?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다릅니까? 모양이 왜 다를까요? 얘는 이거 움직여, 이거. 봉투 하면서 움직여. 네. 그래서 채널은 그냥 가만히 이 통로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점잖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이온들이 따라서 그냥 지나가. 그만큼 이온들이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이 통로가 넓어. 운반체는 그러한 넓은 통로를 지니기에 왜? 얘네들이 크거든, 덩치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걸 딱 찝었다가 얘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서는 얘 모양이 변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 움직이는 모양을 좀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움직이는 모양을 단순히 스냅샷으로 찍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게.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 그런 겁니다. 여기 있네, 오히려. 채널과 캐리어 다른 점이 확실히 보이네, 이제. 캐리어는 여기서 물고 이쪽으로 뱉고 할 때 이 수송 단백질 자체의 구조가 변해줘야만 된다는 얘기.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이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쿠아포린, 아까 얘기했던 의문사항. 아니, 물 저거, 어떻게 세포막을 그냥 통과하지? 못할 텐데, 극성인데. 라는 것이 이제 아쿠아포린이 내가 있잖아 하고. 아쿠아포린이라는 것은 물 운반 전담 채널입니다, 사실. 물은 이온이 아닌데 채널의 이름을 아쿠아포린을 보통 규정을 하기에 물을 운반하는 채널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지. 물이 이온이야? 왜 채널이라고 이름을 부었죠? 그러나 어쨌든 채널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삼투 현상이 이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가 벌어지는 게 마치 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스르르 세포막을 그 인지질 이중층을 스르르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으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물은 사실 이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강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막에는 아쿠아포린이 무수히 많이 있어야만 돼요. 물들을 원활하게 이렇게 통과시키. 물론 아쿠아포린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물이 어찌저찌 해서 막 어렵게 통과할 수는 있으나 그게 그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했던 것만큼 쉬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아쿠아포린 덕분에 물이 마치 세포막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이것이 가장 많을까? 우리 몸에. 여기에 가장 많겠지. 왜? 신장은 물을 우리 몸에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려는 물을 잠깐 하고 다시 재흡수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까운 물을 소변으로 버려? 안 되지 하고. 그러니까 이 신장의 조직에는 아쿠아포린이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물을 다시 재흡수 빨아들여가지고서 하는 그런. 그런데 이제 신장 조직에 있는 아쿠아포린은 이제 뚜껑이 이제 그것을 활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호르몬으로 그냥 혼자서 알아서 일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얘네들을 통제를 해, 활성을. 그 호르몬의 이름이 그 유명한 바소프레신입니다. 임신할 때도 소용이 되는 일종 그런 호르몬이죠. 그 바소프레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 신장 조직에 있는 아쿠아포린을 막 활성을 조절을 해. 그런데 그 바소프레신의 그냥 뭐라 그러지? 크립토나잇이 뭐냐면 알코올이야. 알코올만 들어가면 이 바소프라신이 기능을 완전히 정지를 해버리지. 그럼 얘가 기능을 못하면 신장 조직에 있는 아쿠아포린이 기능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화장실이 자주 마려운 이유가 바로 그 바소프레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은 아주 중요한 요소의 몇 가지 중요한 아미노산들이 양이온을 띄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잠복을 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물에 있는 이 극성, 음이온적인 음극성을 이 양이온들이 막 끌어당겨가지고서 물들이 아주 정렬을 해서 한 줄씩 한 줄의 물로 일렬 정도로 쫙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 뿌리에도 아쿠아포린은 매우 많고 식물 뿌리가 왜 아쿠아포린이 많아야 될까? 물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식물 뿌리에는 아쿠아포린이 특이한 점이 뚜껑이 있어, 뚜껑이. 여차하면 그 뚜껑을 닫아버려. 어떨 때 식물 뿌리에서 뿌리에 있는 아쿠아포린들이 뚜껑을 닫아버릴까? 어떤 경우에? 응? 호흡이 숨 막히니까 닫아버리겠지.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어떨 때 식물이 숨이 막힐까? 그런 입장에서 벼는 좀 특이한 식물이야. 저런 희한한 녀석은 본 적이 없어. 물론 많이 그런 게 있긴 하지. 벼는 그냥 물속에 푹푹 꽂아놔도 그냥 잘 자라잖아. 물에 둥둥 뛰어도 자라잖아.
근데 웬만한 식물들은 뿌리에 그렇게 물이 차면 숨 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홍수나무 식물이 뿌리가 썩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게 물이 과도하면 식물도 뿌리 쪽에 물이 과도하면 호흡을 못 하니까 그럴 때는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뿌리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뿌리에 그 아쿠아포린에.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자, 그것이 수동수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이 수동수성에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까지 지금 등장을 여기 했다는 얘기. 능동수성은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된다는 거지. 왜? 이것을 농도가 지금 저쪽에 이미 높은데도 계속해서 저쪽으로 더 보내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버리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되겠죠. 뭐,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름을 펌프 또는 ATPase 똑같은 얘기예요. 동의해요. 소듐 펌프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가 소듐 펌프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뭐 지금 이 수성체는 소듐을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금 수송을 하는 능동 수성체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소듐 ATPase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소듐 펌프 또는 소듐 ATPase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림은 매우 유명한 여러분들이 일반생물학 2시간에 다시 이것을 보게 될 신경 신호 전달 때 이것이 또 등장합니다. 그럴 이 특별한 능동 수송체인데 이름이 소듐 포타시움 펌프입니다. 자, 소듐 포타시움 펌프라면 뭐 하는 친구일까? 소듐과 포타슘을 내보내거나 들이는데 정확히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법률 용어니까요. 그러니까 소듐 이온을, 그러니까 소듐 포타슘 펌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소듐 이온을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송을 하고 그와 동시에 포타슘 이온도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둘 다 그러니까. 소듐과 포타슘이 둘 다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지금 수송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것이지. 이 그림을 보니까 소듐은 어디로 보내고 포타슘이 어디로 들어가요? 소듐은 세포 밖으로 쫓아내고 포타슘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좋은 일이에요. 소듐을 바깥으로 쫓아내면 넣을수록 좋은 현상이야. 왜냐하면 소듐은 우리 몸 안에서 항상 여러 가지 나쁜 일만을 주로 잘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동식물들이 소듐은 세포 안에 두기보다는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소듐 포타슘 펌프의 특이점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동물만이 가지고 있어요. 식물, 세균, 균류,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데 없어, 이들은. 동물만 가지고 있어. 동물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듐 포타슘 펌프인데, 자, 이들이 하는 일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소듐과 포타슘을 능동 수송을 한다. 소듐이 밖으로 나가고, 포타슘이 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온다인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뭐가 있어요? ATP를 사용한다. 능동 수송이니까. 특이사항 좋아. 그거 말고 혹시 또 특이사항 느낀 거 없어요? 관찰한 거 없어요? 얘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초등학교 수학 시간을 산수 시간을 조금 졸았나 봐. 포타슘을 2개 받았으면 2개만 줘야지. 포타슘 2개 받고 3개를 던져버리네. 2대3으로. 뭐지? 이 전혀 개념이 없네? 물질에 대한 트레이드 개념이 없는 건가?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런.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이게 우리 동물 세포에 도처에 다 깔려 있거든. 신경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이게. 신경세포는 이걸 이용을 해서, 특별하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마치 근육세포가
그 액틴과 미오신을 특별하게 이용을 해서 근육 수축에 활용을 하듯이 신경세포는 요거를 특별하게 활용을 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활용을 해서 신경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전달을 하는데 활용을 써먹는데 다른 조직 세포들은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걸 갖고서 딴 데 써. 근데 어쨌든 얘가 이런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두 개도 아니고 좀 온 세포에 지금 각 세포막에 도처에 깔려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얘가 하는 일. 너 지금 네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고 있는지 한번 얘한테 물어봅시다. 못 느끼겠어요? 아니, 두 개를 받아들이고 세 개를 던졌어. 계속 그래. 나트륨이 안에 부족해진다고? 그건 좋아. 뭐, 그거 가지고. 꼴배기 싫은 나트륨 갔어. 좋아. 다만, 소듐이나 나트륨이나 둘 다 뭐예요? 플러스 원 양이온이란 말이야. 플러스 원 양이온을 두 개 받아들이고 플러스 원 양이온을 세 개를 밖으로 던졌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당장 플러스 하나가 저쪽에 더 갔지.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지. 그거를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몇십 년을 하면은 바깥쪽에는 계속 이제 누적이 되는 거 아니야. 바깥쪽과 안쪽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 지금 이 둘을 여기다 전극을 꺾고서 여기를 한번 비교해보라고 하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될걸?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어쩌면 외웠을지도 모르는 수능 볼 때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생기는 거야. 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정도 차이가 사실 마이너스 70mV면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에다 손가락 된다고 감전될 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로 약한 전류, 전압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압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전압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것을 전기 신호로, 이제 신경 신호로 전달을 하는 건데, 신경세포는. 뭐, 다른 데서도 이거를 나름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소듐 포타슘 펌프는 그런 일을 벌인다. 그것 때문에 이 세포막 사이에 어떤 극성의 차이가 나는 거지. 이쪽이 약간의 음전화가 띄어지고 바깥쪽이 약간의 양전화가 띄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대문짝을 써가지고 이러니. 자, 그런데 아까 그거는 지금 소듐 포타슘 펌프는 누가 봐도 노골적인 능동수송입니다. 이거 ATP 지금 가수분해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자, 이게 능동수송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혹시 누군가가 물어볼까봐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물어보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뭐 차수. 아니 도대체 에너지를 써서 얘네들을 뭐 능동수송을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개념이 뭐냐라는. 에너지가 필요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피해서 되게 한다는 얘기가 철학적인 개념, 추상적으로는 뭐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에너지, ATP를 가수분해하는 거 아니야 지금? ATP를 가수분해하면 얘는 ADP가 되고 여기다 인산기를 하나 지금 붙이겠다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에너지 역할을 하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되느냐? 인산기, 항상 생각을 해요. 인산기라는 얘기는 인산기 하나에 뭐 음이온이 두 개 하나 들어있을 정도로 상당히 극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 멀쩡한 단백질 표면에 갑자기 인산기가 여기 가서 누가 가다가 갑자기 누가 ATP라는 녀석이 오더니 여기 이제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자기 ATP를 하나 뚝 띄더니 여기다 팍 꽂아버리고 간다고 쳐봐. 얼마나 열받아. 얼마나 아플 거야. 여기다 ATP라는 인산이라는 창을 이 단백질에 여기다 푹 꼽아버리고 얘가 도망갔어. 일단 그 인산의 칼에 찔린, 그 창에 찔린 이 단백질은 일단은 비명을 지를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푹 꼽아서, 아파! 이러면서. 이게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확 틀어져 버리지. 이것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이온이 이쪽에 팍 들어가 버리면 이쪽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이쪽에서.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이게 원래 잘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확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인산기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해서 그게 일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라는 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일반 생물학 시간에 누가 이런 걸 논합니까, 사실. 그렇긴 하지만, 뭐, 이유가 좀 궁금했을 거 아니야? 아니, 왜 ATP를 쓰면 갑자기 전부들 다 에너지가, 주입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에너지의 실체는 뭐야? 라고 혹시 궁금해 한다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2차 능동 수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ATP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능동 수송을 구현을 하는 것을 2차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좀 10분 늦게 시작했잖아. 뭐 그렇지만 내 죄지 뭐. 자, 50분, 10분 쉬고 10분 쉬고 다시 계속합시다.